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역시 텍스트 공략 기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번째 기술인데요. 텍스트 구조 식별입니다. Recognizing Text Organization 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의 내용은 역시 책 안 읽는 세대를 위한 영어 읽기 지도 6강 103페이지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텍스트 공략 기술에 대해서 잠시 보시면 문장 단위의 문장 구조 이해, 응집, 장치, 담화 표시를 소개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기능적 가치, 오늘은 바로 5번째에 있는 텍스트 구조 식별입니다. 단락 내 문장별 기능을 갖다가 식별하는 기술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다면 텍스트 구조라는 것은 전체 글 안에서, 단락 내가 아니라 전체 글 안에서 단락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큰 개념이지만 상당히 비슷합니다. functional value를 구별하는 걸 비슷하고요. 우리가 수능 문장 중에서 18번 흐름에 무관한 문장 찾기라든지 19번, 20번 문단 내 글의 순서 파악하기, 그리고 21번, 22번 문단 속에서 문장을 넣는 그런 내용들이 모두 텍스트 구조 식별, 문장 속의 기능 식별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능의 지문은 워낙에 짧기 때문에 사실은 텍스트 구조를 식별할 게 별로 없습니다. 패러그래프 여러 가지가 아니고 보통은 한 단락으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글은 사실은 수능 지문보다는 훨씬 긴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텍스트 구조 식별하는 법은 좀 더 긴 글을 가지고 연습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긴 글로 연습하면 우리가 수능의 지문에 있는 내용도 잘 식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텍스트 구조를 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르의 글 읽기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비정형 텍스트가 아닌 정형의 텍스트를 읽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학술서, 평론, 에세이, 기사문, 문학 작품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장르별로 이 레토릭 스트럭처 패턴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한 9가지에서 대개는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9가지가 뭐냐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분류, 예시, 정의, 원인 결과, 이야기, 비교 대조, 과정, 묘사, 문제점 해결 방안. 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각각을 제가 떼서 그 레토릭 패턴을 설명드리면서 전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사적 구조를 파악해 놓으면은 주제 파악 등 글 이해도가 높아지고요. 글의 내용을 예측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어서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선별해서 읽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구조를 학생들과 나누면서 이 9가지 구조를 레토릭 패턴을 연습시켜 놓으시면 텍스트 구조를 파악해서 글 읽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야기입니다. 내레이션인데요. 우리가 문학 작품에서 주로 사용이 되지만 요즘은 사실은 다른 장르의 글에서도 글에 대한 흥미와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죠. 이야기가 있는 글을 읽는 걸 우리가 참 좋아하죠. 이야기 글의 이제 구성을 보면은 기승전결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주로 전반부에서 인물과 배경 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순서대로 얘기가 전개가 됩니다. 시간 순서대로 얘기가 전개. 물론 이제 상승되는 라이징 액션이 있고, 클라이맥스가 있고, 폴링 액션이 있고, 결론이 있고 한데, 이 그림처럼 순서대로 착착착착 얘기가 진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글의 구조는 평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묘사입니다. 마치 사진을 보는 것처럼 사건, 사람, 사물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기술을 할 때 바로 이 묘사라는 표현을 쓰죠. 내용에 따라서 그림의 상하,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묘사해 내려오거나, 아니면 좌에서 우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전체를 한번 스케치를 하고 세부적인 걸 소개한다든지, 네, 그런 하향식의 구조를 가지기도 하죠. 독자는 기술의 방식이나 순서를 파악해서 이미지를 그리듯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예시입니다. 어떤 아이디어나 문제점, 주장을 소개하면서 그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글을 예시라고 하죠. 이때 한 개 이상의 세부적인 예를 병렬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전체 아이디어를 하나 내고 그 다음에 예시를 드는 식이 되겠죠. 소개된 예시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위한 것인지, 또 영역식인지, 귀납식인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런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의입니다. 정의를 내리는 거죠. 어떤 개념, 단어, 속담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통사적으로
넓고 피상적인 사전적인 개념으로 시작한 다음에 내용을 점차 깊이 있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죠. 때에 따라서 개념을 먼저 던져놓고 그 다음에 예시나 개념의 설명을 추가해 나가는 식이죠. 그래서 추가해서 점점점 그 정의를 뚜렷하게 만들어주는. 네. 독자는 계속적으로 추가되는 정보를 키워드를 연결한다든지 해서 앞의 맥락과 연결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정 분석입니다. 주로 how to와 같은 방법 소개나 단계 절차를 설명하는 기술적인 글이 많지만 때로는 추상적인 논리를 과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 사이에 first, second, third 이런 식으로 해서 소개를 해야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가기 때문에 과정을 분석하는 것처럼 이렇게 논리 전개를 하기도 하죠. 담화 표지를 사용하거나 병렬 구조로 제시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핵심적인 주제는 서론에서 밝히거나 결론에서 정리하므로 여기서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많이 본 글인데 논문평론등에서 자주 쓰이는데 복잡한 개념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소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죠. 창의적인 작가의 관점에서 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를 잘 이해하면 읽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역시 이것도 first, second, third와 같은 수적인 담화 표지를 주로 잘 사용하죠. 그래서 이유를 얘기하고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교와 대조입니다. comparison and contrast 이게 공 두 개가 이게 맞물린 것처럼 오륜기 맞물리듯이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다가 소개를 하는 것이 비교와 대조인데 유사점에 대해서 또는 차이점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먼저 중립적인 두 개의 대상을 교차적으로 상호 비교하면서 유사점을 도출해내는 것이 유추. 그리고 자기 주장은 따로 있어요. 방향성을 가지고 따로 있는데 더 자기 거의 우수함을 보이기 위해서 반대쪽 것을 같이 소개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것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그런 주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Cause and Effect. 우리가 현상의 이유를 설명하거나 어떤 문제점을 야기할 만한 결과에 대해서 주장을 할 때 쓰는 구조죠. 구조는 일반적으로 why, 또 문제점을 딱 제기하는 그런 형태로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because, 이유, 설명, 답변의 순서로 이제 가게 되는데 보통은 문제 제기를 하고 뒤따르는 결과 소개를 할 때는 실험 결과가 나온다든지 밝혀진 사실이 나온다든지 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예를 들면 뭐 심리학 결과를 또는 교육학 연구 결과를 소개할 때 이런 모습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죠. 네, 아주 유사한데 문제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Problem solution. 네, 인과와 굉장히 비슷한 논리 구조인데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는 제시가 차이가 있고 해결 방안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솔루션을 내놓고 그 다음에 병렬 구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How, 현상의 문제점에 대한 제기, 질문하고 finding 또는 solution의 형태로 논리적 흐름이 이어져 가는 것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9가지 텍스트 구조를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렸는데 네,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이용해서 전체 지문을 분석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9개의 지금 9 rhetoric structure를 소개해 드렸는데 거기에서 제가 피규어를 그려놓은 것을 응용해서 선생님들도 이렇게 워크시트를 만드실 수 있죠. 그래서 cause and effect 이렇게 나눠놓고 본문의 수사 구조를 도식화해가지고 한번 채워본다든지, 네, 비교 대조하는 것도 이렇게 해볼 수 있죠. 순서로 가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첫째, 둘째, 셋째를 한다든지 how to 내지는 또 narration 사건 순서대로 간다든지 하는 것들은 또 아웃라인을 정리하듯이 1, 2, 3, 4, 5를 붙여서 쓰는 워크시트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동그라미, 뭐 위에 화살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텍스트 구조를 직접 소개도 하시고 학생들에게 스스로 식별해서 그림을 도식화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 선생님께서 주신 도표를 가지고 채워본다든지 그런 이제 활동을 함으로써 텍스트 구조에 익숙하게 되면은 어떤 사실 논리적인 구조가 주어져도 그 안에서 해결이 대부분 되니까요. 텍스트 구조 식별하는 기술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활동 예시를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나 드릴까요?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학생들에게 수능 유형의
지문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두세 개씩 유형 지문을 나눠주는 거죠. 그룹별로, 주별로 나눠 가진 다음에 이 두세 개는 겹칠 수도 있습니다. 다 똑같은 걸 가지는 건 아니고 몇 개씩 주는데 이제 겹칠 수도 있고 이렇게 애들 조별로 이제 가지게 한 다음에 9가지 텍스트 구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9개를 보여준 다음에 아까와 같은 그 피규어를 보여준 다음에 레토릭 스트럭처가 다 이렇게 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문의 내용이 어떤 구조와 제일 유사한지 너희가 한번 매칭을 시켜봐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문 3가지가 어떤 구조로 쓰여진 것에 가장 가까운지 한번 매칭을 시켜봐 라고 하고 학생들은 주별로 의논을 해가지고 어느 것 제일 가까운 레토릭 스트럭처를 골라서 표현하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자 시간이 다 되면 조별로 우리가 이런 지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 레토릭 스트럭처에 가까운 것 같다. 서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조별로 겹치는 것은 맞는지 서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것은 설명을 들으면서 아 저런 논리 구조로 되어 있구나 하는 걸 배울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식별하는 학 활동을 한번 수업 시간에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써 텍스트 구조 식별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